유시민 작가께서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쉬운 방법을 안내해 주셨는데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이재명을 뽑으면 아주 간단한 이유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최고의 통치자는 왕이었는데 왕이 혼자 한 게 아니고 이제 관료제를 이끌고 있는 신하들, 중요한 신하들과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토대를 제공한 그런 의사소통의 이 무대, 이것이 이제 왕이 직접 참여하는 경연이었다는 거죠. 이 경연을 통해서 세 가지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첫 번째는 토론, 두 번째는 기록, 세 번째는 의사결정. 결국은 이게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한 정책 토론, 이런 거가 실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그다음에 때로는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결정이 안 나고 또 다음번 회의로 미뤄지기도 하지만 왕왕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거기서 이루어졌고요.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토론 과정이 다 기록이 됐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고 조선시대의 왕의 통치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거구나. 그게 첫 번째 제가 이 책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는 다 난세였다. 이 경연이 제대로 이루어진 시기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발전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되게 어리숙고 무능한 왕들은 경연을 잘 안 했고 또 포악한 왕은 경연을 이상하게 했고 똑똑하고 심성이 바르고 그리고 제대로 통치할 줄 아는 왕들이 많이 경연을 자주 그리고 정상적으로 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주공화국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도 기본 원리는 조선시대의 경연의 원리와 같구나라는 걸 제 경험에 비추어서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 책에 읽고 제일 이제 크게 내린 결론은 그래서 왕은 똑똑해야 되고 심성이 곧아야 된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고든 심성이 있는 권력자라야 모든 국가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대통령을 뽑긴 뽑는데 국민들이 대통령이 심성이 곧고 그리고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좀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 책을 우리 이제 조기대선 특집 알릴레오 북스에서 다루게 된 거는 대통령 뽑을 때 이런 거 좀 제대로 할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현재 대통령 같으면 윤석열의 잘못도 그건데 뭐 문정권 심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막 문정부 공격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다 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공세온 사람들은 그 중에는 나라를 통치하는 데에 능력을 발휘할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그런 사람은 그냥 상을 주고 그 중에서 일 잘할 사람한테는 자리도 주고 그 공을 안 세웠어도 일 잘하는 사람 데려다 쓰고 이래야 되는데 다 그러라고 다 고전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 육가열전에서 나온 얘기가. 그리고 그때 이제 한고조가 그래갖고 뭐 결혼하고 있을 때 숙선통이라고 그 얘기 나옵니다.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나타나서 전쟁 때 공세한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학자야. 그 노나라에 가갖고 막 학자들을 막 수십 명 스카우트 해와가지고 의전을 만들잖아요. 의전을 만들어서 시범을 딱 보이니까 황제가 내가 왜 황제가 됐는지 이제 안 거야. 이 권력을 행사할 때는 권위를 확인하기 위한 의전, 그다음에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치세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운영 이게 다 잘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황고조가 모르고 있는데 깨우쳐 준 거죠, 그거를. 그거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5년마다 왕조가 바뀌니까 선거전에서 공세웠다고 그 이상한 놈들 데려다가 자리 다 주니까 망한 거예요, 윤석열이.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지금 선거전을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지금 대통령 될 확률이 가능성이 엄청 높잖아요. 이 고민에 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제가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혼군이었는데 혼군에 가까웠는데 폭군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탄핵을 당한 거였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해야 될 일을 할 것 같다. 홍군을 넘어서서 폭군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 그 비상기한 국무회의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대통령이고 국무위원이 최소한 뭐 몇 명 이상 이렇게 헌법에 다 돼 있고 대통령의 이제 법률 행위는 다 문서로 한다고 헌법에 다 나와 있고 다 있어요, 전부 다. 근데 그거를
아무런 그런 의사수렴, 토론 이런 거 전혀 없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로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국가의 합법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마구잡이 동원하는 이걸 보면서 그건 전형적으로 연산군 같은 행위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봐야 알겠지만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나 뭐 또는 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 자기 할 말을 가지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옳은데 내가 맞는데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가진 생각이 잘 전달이 안 되어서 내가 지지율이 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서 앞서가는 후보를 향해서 공격하면서 자기 할 말을 하는데 초점을 둘 거거든요. 그럴 때 누구 어떤 한 사람이 잘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네. 굉장히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봐요. 네, 공감합니다. 언론들이 여조로 난리를 치고 있지만 판세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나라를 망하게 만든 윤석열 정권이 탄핵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직들이 김문수와 이준석을 지지하는 모습에 오히려 황당하고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밭을 더 갈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이제 대선 막판 남은 유일한 변수는 단일화지만 실제 된다 하더라도 표가 전부 김문수한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도 쉽게 단일화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하는 팸코 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 완주하면 10%를 못 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지율은 응답률과 밀접합니다. 방구석에서 나이 30 먹고 팸코하는 키보드 전사들이 이준석 여조 응답했다고 하면 인기글로 가서 그날 영웅이 되거든요. 과표집 구간이 가장 심한 세대가 이대남입니다. 또한 단일화도 정말 이준석은 하고 싶겠지만 지지층 상당수가 단일화에 부정적이어서 국민의힘의 단일화 구애가 이준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준석의 지지층 한계는 높은 비호감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의 비호감도는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호감도는 가장 낮았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준석이 그간 윤석열, 국민의힘과 각을 많이 세운 것이 비호감도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고 진보 진영에서는 갈라치기를 자양분 삼아 지지세를 키운 데 대한 반감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준석이 비호감을 낮추지 않으면 두 자릿수 득표율이 쉽지 않다는 관측을 내놓습니다. 개혁신당 소속 전직 의원들이 잇따라 당을 떠나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것은 이준석의 리더십에 의문을 낳습니다. 정치권에선 당의 내용과 분열도 수습하지 못하면서 국정 운영이라는 큰일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견해가 나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준석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야 바람이 불 텐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대선 운동이 얼마 남지 않았거니와 이준석은 TV 토론을 통해 상승세를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었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망해 이 정치판에서 개장수가 영원히 사라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